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엄청 영한 세대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유명한 배우라서 제임스 딘이죠. 제임스 딘이 스타인백의 우리한테는 드라마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에덴의 동쪽 작품에 제임스 딘이 출연했어요. 에덴의 동쪽 스타인백이 나는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기 써있죠. 1939년에 분노의 포도를 발표를 했고 13년 뒤에 에덴의 동쪽을 발표를 해요. 에덴의 동쪽을 어떻게 발표하냐면 에덴의 동쪽 이전의 소설들은 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한 짝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분노의 포도가 이렇게 1권 2권 엄청납니다. 이게 분량이 엄청나죠. 1권 2권 다 읽고 나서 아니 이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평생의 역작이라고 심지어 이 작품마저도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이 작품도 자기 기초작 스케치였다고 할 정도니까 아니 어느 정도길래 하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덴의 동쪽을 읽고 있는데 에덴의 동쪽에 우리가 드라마로 알려져 있는 거기에 이연이 나오나? 아마 이연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제임스 딘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권이 2개가 이래요. 그러니까 총 이런 걸로 4권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1권에 이 정도 읽었거든요. 이 정도 읽었는데 아담과 카인이라고 그러죠. 아담을 카인이 죽였다라고 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주인공이 아담하고 그 동생이 찰스로 이제 계속 그려지는데 찰스 칼이 되게 아담은 형이 되게 반듯하고 이복 동생이 찰스예요. 그 찰스가 되게 몸은 엄청 좋고 거칠고 난폭하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심지어 형인 동생을 죽어라 패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서스가 아담과 카인을 낳았는데 이를테면 비유를 하면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고 아담을 사랑하고 찰스 둘째인 자기를 사랑하지 제임스 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엄청 거친 그러니까 상남자의 느낌이거든요. 제임스 딘이 아담을 죽도록 패는 장면이 그려지거든요. 초반부에. 근데 되게 장난 아니에요. 되게 강력해요. 보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하면 되게 궁금해요. 와, 여기에서 요거밖에 읽지 않았지만 존 스타인백이 평생의 역작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느낌이 와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오늘 근데 하고 싶은 것은 제임스 딘을 그리면서 분노의 포도를 리뷰하는 게 오늘의 오프닝 엄청 길었네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림 또 컨셉은 뭐냐면 약간 그 브러쉬를 그 6B 연필로 했어요. 그래서 약간 오늘 존 스타인백을 연필 느낌으로 한번 오늘 그려보는 게 목적입니다. 분노의 포도는 기본적으로 그 1930년도를 배경을 해요. 약 세계 대공황이 왔었죠. 근데 이제 배경이 미국이 있으면 동부와 서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오클라마하호 근처의 어떤 시골 마을에서 시작이 돼요. 거기서 이제 톰 조드가 석방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클라마하가 맞을 거예요. 오클라마하가 미국의 동부에 있어요. 미국이 이렇게 아메리카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는데 동부에 있는데 너무나 이 지역이 경제 불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근데 게다가 농작물도 너무 황폐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사막화가 되는 거죠. 먹고 살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캘리포니아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때 이제 여기 사람들한테 사이에서 전단지가 엄청 나놉니다. 그 전단지에는 뭐라 써있냐? 웰컴 투 캘리포니아죠. 여기에는 먹거리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황폐화된 자기 집을 버리고 톰 조드의 일가가 서부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게 존 스타인백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린 에덴의 동쪽에서 또 에덴의 동쪽부터 에덴 동상이에요. 에덴 동상을 모티브로 한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바이블이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근데 존 스타인백은 성경 모티브를 많이 썼어요. 역시 분노의 포도도 오클라마호는 무슨 뜻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기. 애굽이 뭐죠? 애굽이 유럽을 한자어로 쓰면은 구라파. 그다음 그리스를 한자어로 쓰면은 히랍이라고 하거든요. 출애굽. 이집트를 한자어로 쓰면 애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출, 이집트를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어딜 따라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오클
라마호 어디를 향한다? toward, live for 영어까지 하네요. live for 하면은 그 목적지가 오죠. live 하면은 그 떠난 지역이고 이게 옛날에 중학교 때 많이 외웠죠. live for California입니다. 그래서 골드러시가 되게 떠올랐거든. 저 읽으면서 아 골드러시인가? 골드러시도 서부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서부로 러시를 하는 겁니다. 골드러시는 1850년, 60년, 70년 이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소설의 배경인 1920년, 30년보다 50년, 60년, 70년 전이에요. 의 세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공교롭게 그때 골드러시도 서부에 있었고 서부에 무슨 자원과 어떤 그런 게 곡물들, 과일들이 되게 잘 줬나 봐요. 저도 지리에 약해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공교롭게 또 70년 뒤에 또 서부로 이동하는 러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가는 과정에 처음에 할아버지랑 가족 중에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십니다. 출발 직전에 이제 떠나자. 동네 사람들 다 떠나서 우리 집밖에 안 남았어. 이런 거죠.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혹시 인터스텔라 보셨나요? 인터스텔라 보시면은 곤충들이 곡물들을 다 잡아먹고 허리케인들이 덮치면서 더 이상 지구는 살 수 없는 공간으로 해서 우주를 개척하러 나가는 장면이 시작을 하잖아요. 분노의 포도를 읽으면서 저는 딱 그 인터스텔라의 장면이 그려졌어요. 아, 실제로 이 소설 속에 1920년대, 30년대의 동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래서 마치 그 당시에는 마치 인터스텔라에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찾아 나가는 것처럼 분노의 포도에서는 지구를 떠나진 않죠.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드의 할아버지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공교롭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는 못 가. 어떻게 너희 할아버지를 여기다 버리고 혼자 죽었지만 내가 옆에 있어야겠어. 죽었지만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톰이 물을 딱 들여요. 물에 술을 탑니다. 기절을 시켜요. 그래서 정신이 들어보니 당연히 이동하는 차 아니었죠. 일고는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비들과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동하는 길이냐라고 하고 정말 지루해요. 여기서 핵심은 샤론이라는 조드의 여동생이 있는데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사실 임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극정성 어머니가 간호를 하면서 이동을 하죠. 오죽하면은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샤론이라는 여동생은 임신을 하고 있죠. 배가 딱 불러있죠. 차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먹을 것은 진짜 부족하고. 그래서 읽고 내내 재미가 없어. 이야 정말 지루하다. 미치겠다. 이걸 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소설 전체가 다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의 나야 1920년 30년대의 미국 사회의 모습을 너무나 절절하게 잘 담아냈구나. 그래서 문학성이 있기 때문에 문학성이 있다라고 해서 상을 받았구나. 근데 우리 독자들은 힘들어. 너무 재미없는데. 그래서 일권이 끝날 때쯤에 와 정말 지루하다 따분하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요, 어머니가 밝히지 않아요.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이미 그러니까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조드의 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냐, 여기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면 이 사막 한가운데 한밤중에 트럭을 멈춰야 했고 차를 멈춰야 했고 거기서 할머니를 애도하다 보면은 샤론 여동생 있죠, 임신한 여동생이 있고 점점 그 임신 통증이 되게 심해지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애도하는 마음 같은 것 때문에 제대로 이동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 혼자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 혼자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뭐랄까 어떤 희생? 존 스타인백이 뭘 그리고 싶었을까라는 생각 좀 했어요. 가족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인류로 보거든요. 인류의 대의를 위한 희생을 할까? 작은 희생은 아니죠. 그런 어떤 뭉클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읽은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이래서 고전을 읽나? 와,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권을 또 시작을 했어요. 이권을 또 시작했는데 지루해. 1권의 그 감동은 어디 갔지? 할머니를 위한 그 희생,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야, 이건 너무 감동적이야. 최고야. 역시 노벨 문학상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었어. 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지루한데? 라는 생각이 또 내 자신을 엄습하기 시작하죠. 막상 도착한 캘리포니아는 어땠을까요? 그런 엄청난 우여곡절을 통해서 도착을 한 캘리포니아는 진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뭘까요? 네, 그다음 제가 시대적 배경 말씀드렸죠. 1920년하고 1930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그 전단지가 뭐였냐면 우리 일당을 예를 들면 일당을 엄청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한 100달러? 우리 돈을 따지면 한 10만 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막 가보면 그 전단을 보고 동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와 도착하고 나서 진짜 젖과 꿀이 흘려요. 분해 포도잖아요. 포도 과수원에 포도가 너무 많아. 동부와 다르게 너무 맛있는 포도들이 주렁주렁 진짜 군침이 삼킬 정도로 그게 다 대자본가들의 거거든요. 그래서 끼니만 때우는데 만약에 5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일당이 계속해서 갈게요. 8만 원에서 할 사람, 6만 원 할 사람, 워낙 많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잖아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공급과 수요 법칙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일당이 심지어 10분의 1 요 깎이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일을 하죠. 그래서 더욱 캘리포니아의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하게 돼요. 또 일자리가 없나 보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일자리가 여기는 일자리 괜찮네 라고 하는 공간도 조금 있다가는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소식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임금을 찾기 위해서 공정한 임금을 찾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내몰리죠. 그러다가 어떤 자치구를 발견해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어떤 자치구 같은 데를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는 제도가 있고 규율이 있어요. 거기서는 샤워도 할 수 있고 이제까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샤워도 할 수 있고 별로 굶주리도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노동조합의 시작이죠. 사람들이 우리 인민들도 대자본에 맞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거기서 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이렇게까지 서로 돕고 의지하고 그러면은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누가 경계할까요? 그렇죠. 대자본들은 그 집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노동조합을 한국을 생각해보면 빨갱이 집단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미국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걸 분노의 포도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자본들이 폭력배들을 고용을 해서 그 자치 집단을 치려고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톰 조주의 고향의 목사가 있거든요. 캐시라는 목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분노에 휩싸린 톰 조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 와중에 경찰 한 명을 톰 조드가 죽이게 돼요. 그래서 쫓기게 되는 거거든요.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와중에 이제 소설 거의 마지막 부분. 그 와중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요.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비가 내려서 원래 텐트를 치고 샤론 여동생이 드디어 이제 아기를 낳을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비가 너무 와서 임시 그 텐트 이게 와해되기 바로 직전까지 가요. 거기서 그래서 남자들이 밖으로 나와요. 톰 도드의 아버지, 조드의 그 동생이 또 있거든요. 나와요. 물고 고랑을 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그쳐요. 이거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았어요.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정말 필요한 어떤 짐승들, 최소한 짐승들만 실어라. 살리고 싶은. 마치 비가 너무나 쏟아지는 마치 그런 지구, 그냥 대자본이 지배하는 그 세상, 인류를 벌하기라도 하듯이 비를 억수로 쏟아내고 그 당시 하필 샤론이 임신을 했잖아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의 비유 같았어요. 지서스가 태어나려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메시아가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메시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물고랑을 탁 뜨는 장면. 와, 이거는
압도적인 거예요. 아, 존 스타인백 이 녀석 이분이시죠. 대단하신 작가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딱 읽다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가 조금 서서히 그치죠. 물고랑은 다 피우고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그 이제 샤론의 그 손주 녀석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어머니의 표정과 샤론의 여동생 샤론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져 있죠. 남자들은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손에 들려있는 아기가 울지 않아요. 아기가 죽은 거죠. 오, 지셔스. 메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도 와, 거기서 너무 슬프더라고. 뭐야 이거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샤론도 여동생도 그 몸을 이끌고 그 슬픔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아까 보이는 마을로 내려가죠.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당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주 야윈 아이, 남자아이가 있고 저기 한켠에는 아버지로 보이는 그 한 사내가 거의 엄청 더 홀쭉하게 아무것도 못 먹고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잔뜩 웅크리고 있어요. 어떻게 웅크리고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신음하면서 이 장면을 보죠. 진짜 바로 곧 죽을 것 같지.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샤론의 어머니가 샤론과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죠. 무슨 말일까? 그리고 샤론의 어머니가 남자들한테 아버지랑 톰 조드하고 톰 조드의 동생에게 나가 있자 라고 그래요. 그리고 샤론이 방금 전에 아기를 낳을 뻔했잖아요. 사산했지만 유방이라고 하죠. 가슴이 아기를 전 먹일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부풀어 올라 있거든요. 우도수 딱 내리더니 그 거의 안 먹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남자, 중년의 남자에게 먹으세요 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년의 남자가 샤론의 젖가슴을 물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이 부분은 압도적이죠. 와, 이게 부활이에요. 와, 이거는 거의 뭐 성모 마리아의 느낌도 있고 죽었잖아요. 그 중년의 남자를 통해서 부활한 거죠. 우와,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킨 거야. 와, 그렇게 끝나요. 이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끝나거든요. 와, 정말 최고입니다. 옷을 벗어라. 어머니가 로즈산, 이게 샤론이거든요. 전부 줄래요? 전부 나가줄래요? 있죠? 그녀가 말했다. 한번 읽어볼게요. 드셔야 해요. 샤론의 로즈는 이불 한쪽을 열고 자신의 가슴을 드러냈다. 드셔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자, 그녀가 말했다. 자요.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받쳤다.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건너편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한데 모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끝났습니다. 30장. 후, 진짜 최고지 않나요? 와, 저는 진짜 와, 여기서 그냥 1, 2권이 다 지루해. 1권 끝날 때 1, 2권 다 지루해. 1권 끝날 때 할머니 돌아가셨던 그거를 눈 감아줬던 어머니의 모습. 마지막에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샤론의 로즈, 자기 딸한테 이어가죠. 와, 이거 바턴업. 와, 이게 인류의 정신의 이양이라 그럴까? 어떤 세대로 해서 우리 인류의 고귀한 정신이 이전된다 그랬잖아요. 다음 세대 더 발전돼서. 와, 이걸 보고 존 스타인백이 왜 이 소설로 분노의 포도로 상을 받았는지, 이게 사회주의의 발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분노의 포도겠어요? 그 자본주의 그 사회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요소는 별로 없어요.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 시대를 완전히 오롯이 담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에 되게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평론가들은 이 존 스타인백이 정말 이 책이 참 좋지만 마지막 결말 지점을 방금 제가 말했던 우와 최고다라고 했던 부분을, 사실 저도 읽으면서 여기까지 다 다큐야. 다 다큐인데 여기서 갑자기 뭐지? 갑자기 성경? 그래서 약간 생뚱맞긴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평론가들도 평론가가 저하고 똑같은 레벨로 본다는 게 아니고, 평론가들도 그 존 스타인백이 갑자기 젖가슴
결말을 생뚱맞고 쓸데없는 거였다, 과하다, 갑자기 퀀텀 점프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혹평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 그 당시 사회를 너무나 잘 담고 있었다는 거고, 저도 생뚱맞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스 스타인백의 그런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 자기가 실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딱 봤을 때는 사회가 너무 암울해. 발전이 없고, 아니 희망이 없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황폐지와 같은, 아까 말했지만 인터스텔라에서 우주로 갈 수 있는 희망마저 없었다고 그러면 인류는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을걸요? 인류는 희망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포도지만 사실은 마지막은 희망의 포도로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완성이죠. 와,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고 강력하게 여러분 읽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에덴의 동쪽도 지금 읽고 있어서, 근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언제 리뷰를 남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한번 중간 리뷰 정도를 한번 나눠볼까. 보통 이제 너무 두꺼우니까 거의 5분의 1 리뷰, 5분의 2 리뷰, 5분의 3 리뷰, 5분의 4 리뷰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볼까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네, 오늘도 좋은 스타인백과 제임스 딘과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황폐하다고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샤론 로즈의 어떤 마지막 희망적인 적가성을 떠오르면서 희망찬 포도와 같은 미래를 꿈꾸면서 좀 도전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 쓰다고 그래서 너무 분노하지 말고 샤론 로즈의 적가슴이 암시하는 어떤 희망의 포도를 그리면서 오늘도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